그 다음에 이제 13장이죠. 이거 하고 나면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략적 이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기대의 이해. 기대가 뭐냐? 서비스 기대의 모델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신념이다. 신념. 실제 성과를 평가하는 표준이라든가 준거가 되는 게 이제 기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을 때 나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 그게 기대입니다. 기대. 나는 품질이 어느 정도 되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나도 사용할 때 편의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기대를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게 이제 제품이 런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도 있다. 첫째 이제 불분명한 기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나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 이게 불분명한 기대. 그 다음 명시적 기대는 고객이 드러내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이거.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게 다 존재하죠. 고객은 비현실적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인 것 기대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현실적인 기대에 대해서는 조치하면 되는 거고 비현실적인 기대에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또 의무가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묵적 기대. 이거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디자인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송에 있어서 이제 또 고객과의 접점 활동에 있어서 행위 이런 게 다 이제 암묵적 기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기능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펑셔널. 그 다음에 명시적 기대는 테크니컬, 기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 그래서 기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의중을 파악해서 불분명한 기대와 암묵적인 기대를 명시적 기대로 만들어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암묵적 기대가 뭔지를 남들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명시적 기대로 전환해 준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분명한 기대라는 것은 확실히 내용을 확인해서 현실적인과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고객을 이해시키거나 조치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는 그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희망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적정 서비스가 있고 세 번째 허용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그 뭐냐 희망 서비스는 문자 그대로 바람,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서비스, wished for, 바란다 이거죠. 희망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적정 서비스는 이제 minimum tolerable expectation. 그 뭐냐면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하는 게 적정 서비스. 예측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영역은 뭐냐면 희망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적정 서비스 수준 사이.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발각지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고객의 서비스 기대는 뭐냐면 이상적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맨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적정 서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정 서비스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희망 서비스하고 적정 서비스 사이를 허용 영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실현적인 비실현적인 이상적 서비스 범위가 있죠. 이게 이제 예측된 서비스 범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해서 여하의 고객의 니즈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게 바로 서비스 기대 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특성의 중요도에 따른 허용 영역 비교를 해보면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희망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적정 서비스 사이에 이 허용 영역이 중요한 특성이 되면 이제 안전도 같은 게 중요한 특성이 있게 되면 희망 서비스에 이렇게 허용 영역 차이가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희망 서비스하고 적정 서비스 폭이 큰 것, 허용 영역이 큰 것은 이제 연비라는 게 덜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특성,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은 희망 서비스하고 적정 서비스 사이에 있어서 허용 영역이 폭이 좁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는 기대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시사점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 그림 13-2의 이제 특성이 중요되어 있다는 헌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사안은 중요한 특성일 경우에는 기대 수준도 높아진다. 그 다음에 허용 영역은 좁아진다. 그러니까 고객의 관여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덜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는 적정 서비스하고 희망 서비스 사이의 허용 영역이 좀 폭이 넓죠. 그러니까 관여도도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대 수준도 그렇게 크지 않다.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확인할 때 서비스 적정 서비스하고 희망 서비스에 있어서의 범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적정도와 우위도를 보면은 고객이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인식된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상적 서비스 기대 수준과 적정 서비스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림을 이제 표 13-1을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비스 적정도란 뭔가를 우선 보시죠. 서비스 적정도는 적정 서비스와 인식된 서비스 간의 차이를 우리가 MSA 그래가지고 서비스 적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우위도는 이상적 서비스와 인식된 서비스 간의 차이를 MSS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적정도와 서비스 우위도의 산출 방법은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서비스 적정도는 인식된 서비스에서 적정 서비스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우위도는 인식된 서비스에서 이상적 서비스와 이 차이를 서비스 우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체감하고 인식하는 서비스 수준을 이상적 서비스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적정 서비스 수준과 비교해 볼 때에 따라 서비스 적정도와 서비스 우위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 적정도와 서비스 우위도에 따라서 경쟁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 우위도와 적정도가 포지셔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 정도의 서비스를 수행했을 경우에 소비자가 공감하는 그런 서비스 수준이 되겠다. 또 타사 경쟁사와 비교해서 뭔가 메리트 요인이 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3-1 그림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고객 기대와 인식 수준은 여기 선이 있습니다. 이상적 서비스 선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적정 서비스 선이 하나 있죠. 근데 여기서 인식된 서비스가 이상적 서비스 선보다 위에 있다. 그럴 때는 MSA나 MSS가 다 플러스 요인이죠.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경쟁적 위치에 있는 거죠. 왜? 이상적 서비스 수준 이상의 인식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서비스입니까? 그럼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 다음에 적정 서비스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인식된 서비스가 있다. 적정 서비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진행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다시 말해서 MSA가 플러스가 되고 MSS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것은 이제 경쟁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적정 서비스보다도 더 인식된 서비스가 높기 때문에, 다만 이상적 서비스보다는 더 낮죠. 그래도 이건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정 서비스 밑에 인식된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MSA도 마이너스고 MSS도 마이너스. 이것은 이제 경쟁 여류에 있는 거죠. 고객이 인식된 서비스가 적정 서비스보다도 밑에 포지셔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요인이 있는 거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대의 영향 요인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 그 다음에 기업 요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내적 요인은 뭐냐면 개인적 니즈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고객의 내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서비스에 관여도가 높냐 낮냐. 그 다음에 과거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나. 그때 경험 받았을 때 만족도가 얼마 있느냐.
그 다음에 보조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화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가.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 내적 요인에서 기대 요인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요인은 대조 효과. 경쟁 서비스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경쟁 우위에 있느냐, 열위에 있느냐. 또 사회적 상황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구정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 기대가 어느 정도 높이로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구정, word of mouth죠, 이게. 구정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이 이제 구매 동기가 뭔가 꼭 필요해서 내가 한 건가. 아니면 그냥 뭐랄까 즉흥적으로 한 건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내가 중요도를 갖고 한 건가.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분도 많이 작용합니다. 날씨도 작용, 시간적 제약도 작용. 그 다음에 기업 요인에서 촉진 활동을 하고 있느냐. 가격이 경쟁 가격인가. 그러니까 유통에 있어서의 고객과 접점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느냐. 서비스 직원이 또 어떤 자세로 서비스를 행하느냐. 그 다음에 유형적 단서, 물리적 에비던스 이런 게 어떻게 잘 포장되어 있고 전달되느냐. 기업 이미지가 좋냐 나쁘냐. 그 다음에 대기 관리를 잘하고 못하느냐. 또 다른 고객들의 의사라든가 다른 고객들의 평가가 어떠냐. 이런 게 다 해서 서비스 기대에 영향 요인으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이상적 서비스를 사실은 원하죠. 그러나 최소한 적정 서비스 이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된 서비스, 이상적 서비스로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은 노력해야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서비스 합리화를 통해서 이런 이 정도 선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가 불가피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서 고객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기대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림 13-3에 서비스 기대의 영향 요인을 보면은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기업 요인, 상황적 요인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어떤 고객이 어떤 서비스 업체를 단골로 삼으려는 결정은 그 고객의 기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렇죠? 내가 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hopes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에 의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기대 관리 전략은 고객이 받게 될 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에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이 가격으로는 이 정도 서비스가 불가피합니다 하는 걸 정확히 알려야 돼요. 그게 서비스 수준.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이 형성되면 여기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변호사 저거 수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100만 원밖에 변호사는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관계적으로 기대를 충족시키는 선을 정확히 서로 상호 인식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서비스 기대 관리의 핵심이다. 고객 기대에 의해. 그럼 고객의 기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 전, 구매 당시, 구매 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 있고 외부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마케팅 조사는 1단계로 문제와 조사 목적을 정의해야 되겠죠. 뭘 조사해야 되는지가 명확히 정의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측정 방법을 이제 선택하고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단계로 조사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서 4단계 데이터가 수집이 되죠. 그럼 5단계는 이제 분석하고 발견점을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로 발견사항을 보고하면 고객의 기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고객의 기대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넌센스죠. 쉽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마케팅 조사 기법을 보면은 결정적 사건 연구. 이거 뭐냐면 강력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렇더라 하는 거 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 고객이 기대하는 속성과 혜택을 발견하는 점이 있죠. 그 다음에 경쟁관계 조사.
자사의 강점, 약점 분석을 하고 경쟁사 비교하고 벤치마킹하고 서비스 품질을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후 조사. 거래 직후에 짧은 설문이라든가 전화지를 내서 전화 통신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고객 만족하십니까? 다 묻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거래 후 조사. 그 다음에 핵심 고객, 심층 면담. 핵심 고객은 고객 충성도가 높아요. 신뢰도가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심층 면담을 통해서 마케팅, 외부 마케팅 조사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암행조사, 미스터리 쇼퍼라고 그러죠. 본사에 있는 관리자가 대리점을, 서비스 센터점을 방문합니다. 자기가 고객인 것처럼 접근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고객에 대한 응대가 어떤가, 그 다음에 물리적 증거가 어떤가, 이런 게 매너가 어떤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스터리 쇼핑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마케팅 조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쇼핑 하고 있다 그러면 직접 접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패널, 고객의 태도와 인식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는 것. 이건 뭐 기업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탈 고객 조사. 떠나는 고객한테도 왜 떠나는지 이유를 확인하고 사건 조사를 하고 조기 경보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이탈 비용을 계산해서 이탈 비용이 크게 되면 돈을 추가해서라도 고객을 잡는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트렌드를 조사한다. 이건 그냥 기술적 변화가 심한 기업, 통신 등에는 미래 트렌드를 조사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분석도 미래 트렌드를 조사한 것과 일견 다를 바 없는 거죠. 그 외부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마케팅 조사는 지금 외부 마케팅 조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내부 마케팅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영진의 고객을 방문한다는 거. 그 신문에도 가끔 나지만 경영진이 어디 방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내는 것도 하나의 PR입니다. PR.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 무슨 엽서 쪽지만큼 해가지고 고객 소리를.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고객, 딜러라든가 유통업자, 대행사, 브로커 등에 대해 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직원에 대한 조사, 직원의 소리, 직원의 제안 해가지고 이제 내부 자원을 통해서 그 내부 마케팅 조사를 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병행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착각 지수를 주의해라. 서비스 착각 지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서비스 품질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마침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거나 오해되거나 곡해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서비스 품질이 낮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항상 겸허한 자세로 고객을 모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기대 관리에 대해 유용한 심리 법칙. 여기도 심리가 나오네요. 유용한 심리, 순서 효과, 순서. 보면 이제 중간 과정보다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저거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10,000원을 먼저 잃는 것보다는 다음에 20,000원을 잃고 10,000원을 땄다 그러면 10,000원을 딴 것에 대한 만족을 더 똑같이 10,000원을 잃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 효과를 활용하라. 그 다음에 지속 효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거 보면 시간이 빨리 갔다고 얘기하고 시간이 아주 늦게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집중도 내지는 관여도가 높은 경우는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그런 어떤 지속 효과를 심리적으로 활용하라. 그 다음에 합리적 효과. 자신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적 효과, 지속 효과, 그 다음에 순서 효과를 활용하면 고객 기대 관리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대 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마무리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유종의 미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 좋은 경험을 먼저 하라.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냐면 이제 10,000원을 잃는 거거든. 20,000원보다도 잃었는데 나중에 10,000원을 땄다 하는 건 마무리. 안 좋은 경험을 먼저 시켜버리라 이거죠. 그 다음에 고통은 묻고
기쁨은 나누라. 뭐 수익은 수익과 손해, 수익을 많이 나면 손해와 수익을 합하라 하는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 고객에게 직접 선택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의뢰를 제공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예의를 갖추라. 진실성을 보여라 하는 거죠. 기대 관리의 법칙입니다. 서비스 구매별, 구매 단계별 기대 관리하면은 구매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의 기대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무엇을 기대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서비스 수준은 이겁니다 하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과 매칭이 됩니다 하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어떤 구매 전에 고객한테 충분히 알려야 되겠죠. 구매 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고객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수정할 수도 있죠. 여기엔 다만 가격이 좀 추가되는데 고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인식된 아니면 아이디얼 얘기했지만 적정 서비스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주고 할 수 없는 건 충분히 얘기해가지고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매 후에는 기대가 충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객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 팔로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고객과 계속 1대1 관리를 통해서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고객 기대 관리 방안이죠.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별 기대 관리가 있어요. 통제 가능 요인인 경우에는 명시적 서비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명시적 서비스 약속이죠. 그 다음에 암시적 서비스 약속. 이것은 내가 이제 이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통제 가능하죠, 이건. 여기는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에 있어서. 통제 불가능 요인은 지속적인 요인, 일시적인 요인, 인위된 서비스 대안들, 뭐 고객의 역할, 구전, 과거의 경험, 이런 건 사실은 통제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임의로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의 니스, 원츠, 홉스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것을 기대 관리에 포함시켜가지고 고객을 모셔라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이슈별 기대 관리 보면은 고객의 기대가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고객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경쟁사의 서비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가격보다 낮다면 거기 선택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를 능가하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고객의 기대가 비현실적 경우에는 이게 맞는 기대 관리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기대가 계속 상승할 경우, 경쟁사보다 앞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고객의 기대를 재설정의 경우, 이런 이제 이슈별로 기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건 뭐냐면 이 기대 관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소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식 사원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기대 관리라는 항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과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소비 활동을 통해서 다 파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제 서비스 마케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상황 분석하고 포지셔닝하고 서비스 마케팅 믹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가 지식이 아니죠.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정이죠. 이게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근데 뭐냐?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배운 걸 가지고 써먹는 행동이죠. 행동. 그럼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니까 나중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직장을 잡을 수가 있겠죠. 또 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또 개인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재래적인 자영업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여기에서 이제 배운 것을 행동에 옮겨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게. 예. 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물론 안다는 것도 중요하죠. 많이 알아야만이 그런 좋은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교육은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교육도 있고 사교육도 있고 가정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런 과정 속에서 지식이 축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더 넓은 세계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여러분 시간에 1시간 하루는 양후 10년 후에는 한 달, 1년과도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24시간 밖에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근데 시간은 아주 소중한 투자입니다. 투자한 만큼 반드시 결과를 주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에디슨 같은 그런 천재, 본인은 뭐 99% 노력으로 1%의 뭐 천재성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도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개발에 몰두한 사람 아닙니까? 천재도. 시간은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정말 정의롭다. 공평하다.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다음에 늦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항상 빠른 때이다. 빠른 때이다. 제가 늘상 강조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만 내게 주어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백지 상태에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무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신분 속에서 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을 나가보세요. 냉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다 학생이라는 공통된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든가 주위 친지라든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고 인식을 공유하지만 밖에 나가면 아주 천차만별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각인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학창시절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이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죠. 그 안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배로서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릴 시간도 다음 시간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선배의 경험담이라 생각하고 시간과 행동 이게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이게 바로 이제 습관입니다. 습관은 내가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 서비스 마케팅 여러분 공부하는데 유익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더 할나없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에는 뭔가 그 시간에 있어서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제가 이제 제공하는, 여러분이 저한테 시간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또 체화해 가지고 여러분의 자산으로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펀한 강의고, 그게 바로 상호작용적 강의고, 그게 바로 고객 지향적 강의가 아닌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강의 수고하셨고, 듣는데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13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시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시간 할 수 있는 자유학습 시간을 별도로 한 60분, 50분 정도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꼭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 좀 여러분들이 좀 놓친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정말 최대한 효율적인 자율학습 시간이 되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13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